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는데 5개월 내 최대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내 시장의 코스피는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죠. 네, 어제가 옵션 만기였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줬고 기관 쪽에서는 또다시 1조 원이 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잠시 후 오늘장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초 이후 코스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게 추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버블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굉장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하루하루 벌어지는 유동성의 힘들이 크게 포인트를 좌지우지하면서 이제 혹시 조정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코스피의 향방은 이슈인 직설에서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항공과 여행주입니다. 1000명대를 넘나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이 현실화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늘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장에서는 항공주와 여행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항공주입니다. 제주항공이 11.9% 급등해 종가는 21,500원이었고요. AK홀딩스가 8.4% 올라 27,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TA항공과 대한항공, 에어부산은 7%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행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참 좋은 여행이 8.06% 올라 종가 11,400원을 기록했고요. 하나투어도 7%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인터파크와 모두투어가 5%대 강세 보여줬고요. 레드캡 투어도 4.9% 급등하며 종가는 21,05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주사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속에 자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지주회사들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터 상장 자회사 보유 지분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여야 하고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주던 특례도 올해 만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입니다. 4.4% 올랐고요. CJ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SK가 3.2% 올라 30만 6천 원이었고요. LG 4.83% 올랐습니다. 종가는 10만 8,500원. GS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안에 상승률이 7%나 되는데요. GS 전장에서 1.25% 올라 종가는 4만 55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중 장비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최근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서 유럽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고체 2차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힌 점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TSI가 22.1% 급등하며 종가 14,600원이었고요. 나인테크도 16.2% 올라 종가 5,660원을 나타냈습니다. CIS가 13% 올라 13,900원, 이 밖에 코인테크가 9.5%, DIT도 8%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밀 등 국제 곡물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농무부의 1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에 3대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농산물, 특히 곡물 가격 강세가 최소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업 관련주입니다. 인바이오와 노무바이오가 14%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남해화학이 9.3% 올라 종가 9,260원이었습니다. 경농이 8.16% 올라 13,250원, 아시아종묘도 7.69% 올라 종가는 6,3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14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4포인트 강보합을 나타내면서 3,149.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1포인트 0.1%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980.29였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7,180억 원, 6,66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조 4,298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각각 899억 원, 524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96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네이버, LG화학이 1% 강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이 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 SDI, 카카오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2% 강세를 보여줬고요. 음식료 섹터도 1.9% 올랐습니다. 그밖에 유통업종 그리고 유통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운수창고, 전기가스 섹터도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종이 목재, 운수장비 섹터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5% 강세를 보여줬고요. 시젠도 2.5% 올랐습니다. 그밖에 HLB, 알테오젠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각각 9%에서 8%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CJ ENM, SK 머티리얼즈, 펄어비스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9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098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좀 볼게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의회에 제안을 했는데, 자, 이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의회에서 됐던 게 9천억 달러니까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 됐었죠. 여기에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약 한 2조 달러까지 현재 지금 이제 추가 부양책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약 3조의 돈이 3조 달러가 돈이 풀릴 것으로 현재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지수가 급격히 상승폭을 축소를 시켰고요.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표현한다라면 평온했던 그런 하루였다가 장 막판에 수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연준이 과연 돈을 언제 회수하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폭이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동성 회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현재 지금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라면 시장은 급격히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장 막판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국채금리 이슈가 최근에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이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금리도 당연히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올라가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춤주춤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성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우리나라와 미국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미국 증시도 고평가 논란에서 일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 유동성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제 조정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됐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5개월 내 최대를 기록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인 100만 명에 가까운 97만 명이 있죠. 지금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혼동이 오는 그런 지표가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게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것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접종이 시작이 됐죠. 유럽도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눈은 코로나19 이후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금 현실을 보게 된다라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세를 벌이고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고용 불안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 결국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은 아무래도 상반기가 지난 중반기 이후부터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상반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증시에 있어서는 화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워낙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미치는 뉴스에 대한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고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당히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인데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라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그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칠 만한 요소도,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조정받을 요소도 없지 않겠는가. 일단은 1월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기간 조정 정도는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제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 쪽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기관 쪽에서 물량이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기관들의 매도세는 조금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기관들의 5거래일 연속 순매도는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적인 매도였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의 그 기관들의 매도세는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자금들이 좀 많았었다라면 최근에 집중된 기관의 매도는 연기금들이라든지 기관 아니면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다. 그러니까 결국 선물과 현물과의 가격 계리율에 따라서 하익 거래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오늘부터 포지션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한 기계적인 매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현재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일부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들 외에는 특별히 매수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 외에는 매수 여력이 없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현재 지금 지난해 펀드 수익률들이 그렇게 개인 직접 투자자보다
회사들보다는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도 현재 개인 투자 비중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도 현재 지금 기관 자금이 개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올해 2021년에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관에 기대서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율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는 현상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 수급 주체 시장을 이끄는 수급 주체는 뭐니 해도 개인 투자자인 그렇죠. 것 같고요. 뭐 고객 예탁금도 지금 7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가 좀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국내 증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현재 기관의 어떤 대규모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올 들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무시한 자금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수가 12월보다는 못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죠. 연초에는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그렇죠. 있고요. 연초에 가파른 이후에 그 이후에도 개인들의 매수세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못 오르고 있다는 것은 매수세가 아무래도 분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서 미국 증시도 기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도 물론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오를 만한 요소도 이제부터는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요소도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관 조정 장세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문제는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겠습니다만 종목별로는 현재 지금 코스피는 뭐 멈춰서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조정을 받듯이 종목별 차별화는 철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최종현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지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변동성 큰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할 대규모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시장은 일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요. 또 실업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 5천 명으로 작년 8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제 개별 종목 등락 폭으로 따져보았을 때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갔던 시장으로 좀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간 지수는 뭐 좀 우상향을 가리켰지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종목 등락은 좀 웃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이와 반대되었던 어제 시장 흐름은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라고까지 좀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뭐 오늘 장은 우선 좀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좀 비계량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무형자산 가치의 성장성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산업들이 시장에서 좀 크게 주목을 받았던 만큼 오늘도 뭐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이어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최근에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숨고르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업종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 업종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좀 가파른 이익 구조 우상향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무형자산 가치가 좀 상당히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수혜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업종인데.
그래서 뭐 최근 쿠팡의 나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 속에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좀 사업 진행 사실이 부각되면서 다시금 좀 지켜볼 만한 업종이기도 하고 네. 영상 콘텐츠 관련 업종들은 일부분 이제 영화 쪽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조정된다면 여러 방면으로 좀 수혜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로 전력 저장 장치 관련 업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어떤 시장 흐름이든 간에 사실 이제 뭐 순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1차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자체가 주목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좀 전력 저장 장치 관련 업종까지 자연스럽게 좀 시선이 옮겨질 수 있는데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크게 좀 매력적인 업종인 만큼 최근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력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이슈까지 있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요즘 같은 장세에서 무조건 좀 한 번쯤은 체크하셔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업종과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업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추천까지 해주셨고요. 수석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 주봉을 형성하는 금요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장중에 좀 테슬라와 지니뮤직 계약 체결이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던 일부 종목들이 정규장 마감 이후에 좀 해당 이슈가 사실이 아니라고 좀 부정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외로 하한가를 기록하는 좀 변동 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요새 뭐 전반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시장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악재 없는 하락장도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할 명분이 부족한데도 너무 과하게 우상향을 가리키는 시장이라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좀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면서 금일 장은 이제 좀 신중하게 정보에 대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종현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54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장에서 역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982.4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또 가파르게 올라왔던 탓에 좀 일단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또 주말을 앞두고 시장은 일단 보합 출발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종목별로 지금 호가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0.4%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9,3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대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2,500원입니다. LG화학이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소폭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1만 6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제유가도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유주, 미국 쪽에서도 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올랐고요. 국내 증시 또 정유주 흐름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S오일입니다.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79,800원이고요. GS 0.6%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좀 2차 전지 섹터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오늘장에서는 0.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지난달 24일 감자를 하면서 이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던 상태고 이제 오늘 매매가 재개가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그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고 대한항공도 역시 2% 가까운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3,4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예상 체결가 18,000원입니다. 감자 이후에 이제 오늘 매매가 재개가 됩니다. 진에어 역시 1%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예상 체결가 33,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솔루션이 또 5%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차 발행가액이 38,000원에서 44,900원으로 지금 공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호가에서는 5%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58,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일부 되돌림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주가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해서 또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3천 원이고요. 시젠이 1%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는 9만 3,1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5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 횡보 장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종목별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라면 대형주들이 한 차례 순환매가 돌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종목별 장세가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은 좀 탄력을 받기보다는 조금 상황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틈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여행 관련주들이 한 3일 연속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물론 어제 꼬리를 좀 달긴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감자에 따른 변경 상장이 됩니다. 오늘 19,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거의 근접한 상승 예. 폭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여행업계, 항공업계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여행업종들이 버텨왔기 때문에 이런 버틴 것들이 올해는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억눌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에 된다라면 결국은 하반기부터는 물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자를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선침해 차원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항공주는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된 이후에 좀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인데도 지금 접근을 해도 괜찮은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포트에 많이 실으냐 적게 실으냐의 네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포트에 적게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죠. 당연히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면 네. 하나투어가 지난해 한 분기당 대략 한 3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 대략 한 80억 가량의 영업 손실을 발생을 시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출국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참전 여행이라든지 하나투어의 어떤 이벤트성 그런 계획들을 보게 된다라면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에 폭발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이라는 게 그러죠.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여행을 간다면 개별 여행을 이제 선호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단체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개별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행사의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행사가 현재 지금 무급 휴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고 특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 면세점 사업을 대규모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불효불급한 비용들을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타나게 된다면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쉽게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좀 여쭤볼게요.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계속해서 주도주였습니다. LG화학도 이제 어느덧 100만 원이 넘어선 상태고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은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다시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네. 게
올해 2021년에 관통하는 딱 한 가지 핵심은 2차 전지다. 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꼭 2021년에도 들고 가십사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게 지금 현재 쇼티지, 소위 말해서 물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장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는 2차 전지를 현재 지금 테슬라가 증산을 하고 싶어도 2차 전지가 없어서 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점시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기보다는 저점시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는 또 더군다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 탄소 제로, 우리가 4차 산업의 사물간의 연결 모두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2차 전지의 방향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거 보면 좀 무섭거든요. 이슈가 좀 있었죠. 예. 하지만 그 이슈가 현재 지금 뚜렷하게 실체가 밝혀지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지금 현재 컨택 단계다라는 정도지 꼭 현대와 손을 잡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일단은 급등했었던 부분들은 다소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5일 금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느덧 코스피가 3,100선에도 안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 시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적잖이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서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만 미국 3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시장엔 좀 부담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연준은 계속해서 출구 전략을 논할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가팔랐던 탓에 다소간의 숨고르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죠. 어떤 출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출발 지수 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지금 오늘 0.8% 강하게 치고 올라가네요. 지금 3,178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입니다. 980.79포인트입니다. 와, 코스피가 1%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3,181포인트. 오늘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또다시 주가는 9만 원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9만 4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2.3% 올라갑니다. 13만 3,500원. 자, 그리고 LG화학 1.39% 상승으로 10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1% 상승 25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삼성 SDS까지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 삼성 SDS도 0.2% 상승 2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그룹주 주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기도 2.4% 상승세고 삼성 SDI도 올라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보게 되면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그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이 오늘 2% 약세 4일 연속 하락입니다. 3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밖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어제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 8%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도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SK바이오팜은 0.6%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S오일이 1.4% 상승세고요. SK이노베이션도 2.8%
3%까지 올라갑니다. 27만 원. SK이노베이션은 또 2차 전지 섹터로 엮이면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GS도 1% 상승으로 4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그룹주 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종목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LG디스플레이가 1.8% 상승세로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도 0.7%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그룹주 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 LG화학의 상승세가 탄력적이고 LG이노텍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올랐던 LG 같은 경우는 또 0.4% 하락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도 오늘은 2% 약세,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1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주 체크를 해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죠. 지금 주가는 19,750원. 9% 강세고요. 대한항공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 상승세고요. 3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는데 글쎄요, 일단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만큼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34,400원, 아시아나항공 19,750원. 그 밖에 진에어도 지금 4% 강세고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까지도 모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 맞추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보합권 움직임이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2% 약세, 시젠도 약보합권이고요. 알테오젠 소폭 올라갑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또 개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16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808억 원 역시 순매도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된 거죠. 93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자, 업종별 수급을 볼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역시 전기전자에서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화학, 의약품에서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전기전자에서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전기전자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운수창고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항공주가 운수창고로 엮이다 보니까 지금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유통, 운수장비, 제조업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4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18억 원, 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이 1원 5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096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흐름도 보게 되면은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하단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되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100원대 다시 돌파하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다시 오늘 미세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의 움직임은 그렇게 증시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변수라든지 오히려 달러보다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수를 작용하는 게 유가 변수죠. 네. 유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죠. 특히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죠. 지금 오늘도 여행주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여행주들이 강한 것도 유가가 강한 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결국 코로나 지금 당장 유가에 대한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 지금 중국이 한 4%대, 우리나라가 3%대 경제 성장률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화석 연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현재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현재 지금 유가가 공급에 대한 과잉으로 인해서 원유가 좀 쌌었고 더군다나 환율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좀 싼 효과를 좀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입은 싸지고 수출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유사들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웃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원 선이 회복이 되고 9만 1,000원까지도 좀 뚫고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2% 올라가는데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이다 얘기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TSMC가 6%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 오늘 반도체의 흐름을 예견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하셨다시피 슈퍼사이클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뭐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속도 조절론이 조금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7만 전자를 깬 이후에 9만 전자까지 거침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9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약간의 박스를 좀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지수가 3천을 다시 깨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것은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삼성전자를 들어가신다라면 이렇게 빨간불이 나왔을 때보다는 파란불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게 오히려 지금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아모레퍼시픽이 4% 상승 중이고 22만 2,500원. 거기다가 양봉이고 아모레 G도 2% 강세고요. 에이블 CNC, 코스맥스 역시 2% 이상 올라가고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3%, 2%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화장품 관련주를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여성분들이 이제 반만 하시다가 이제 다 하셔야 돼서 그런가요? 예, 어찌됐든 이제 이것도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만간 마스크 벗을 날도 올 것이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뭐 제가 뭐 약간의 여담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뭐 마스크랑은 상관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테마로 형성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그다음에 여행 이런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말씀하신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2%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도 지금 강하고 그러게요. 흐름들 보여줄 수 있고 호텔 신라도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 전에 트렌드가 2차 전지였다라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필요성이 좀 있죠. 하지만 결국 코로나19 지금 현재 물론 치료제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약간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거에 조금 더 임상 3상까지 가서 좀 더 세밀해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 접종 우리도 이제 군사작전을 시작한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억눌렸던 여행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읽어서 투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잘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올해 재미있는 섹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저도 포트폴리오상의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투자가 작년만 하더라도 빨간불이 나올 때 그게 강하니까 네. 그 업종을 따라가는 게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순환매가 돌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에 들어가고 빨간불엔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유효하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순환매, 업종 간 순환매가 나타날 땐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빨간불일 때 이제 올라갈 때 좀 지켜보고 네. 오히려 이제 떨어질 때 좀 모으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음식료 섹터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대두 가격도 그렇고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CJ 제일제당이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밖에 최근에 롯데칠성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만 최근에 또 오르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재 지금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곡물뿐만이 아니라 구리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경제에 대한 개선 효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썩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보다는 좀 싸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좀 뭐 조심스럽게 미국에선 고개를 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철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도 좀 여쭤볼게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성장주로서 많이 오르는 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종목 순환매가 나타날 때 좀 쉬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플랫폼 관련주들이 저는 올해 좀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성적표를 좀 잘 내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실적이 있겠습니다. 잘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면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기업에 대한 실적인 성적표가 잘 나와줘야 높은 밸류를 줬던 것들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중화학이 공부를 못했었을 것이다, 기업의 실적들이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들이 달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주가가 뒤늦게 겨울서부터 중화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듯이, 결국 우리가 모든 주식의 약속은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그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더 견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카카오는 좀 밸류가 좀 높고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좀 부합하는 숫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네이버가 좀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체크, 올해는 언택트가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장주도 좋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 쪽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뭐 TSE,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한미반도체,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IPS 다 6%, 5% 강세인데. 예, 일단 반도체 예. 장비 업종 같은 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장비 업종들이 올라가는 게 연초에 상당히 많이 좀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끊임없는 설비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연초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획 잡혀 있는 부분들도 많고, 따라서 하반기 때는 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조금 주춤했었죠. 하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죠. 반도체 섹터는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 강하고 중소형주는 좀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강하고 중소형주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축은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삼성전기가 올라가고, 예. 앞서 언급드렸던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맞아요. 강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삼성그룹주가 지금 현재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삼성물산의 최근의 흐름, 예. 주 SK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주회사들이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네. 틈새 시장에서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좋은데, 지주회사들을 보게 된다면 그동안 지분 가치를 적정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SK도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삼성전자가 좀 구만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을 반영 못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LG가 최근에 LG전자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지주회사 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는 가지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융주도 좀 여쭤볼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시중금리도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대 마진 증가로 인해서 좀 금융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떤 전략 조금,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감하게 오늘 당장 매수하라는 게보다는 네.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 가계 대출이 사상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만큼 대출이 많이 나가 있다라는 거죠. 은행주들이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
대출을 많이 줘서 여기서 조달금리 대비해서 대출금리에 따른 예대마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기가 앞으로 도래할 가능 지금은 금리를 더 내린다라기보다는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예대마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 물론 금융주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보다는 올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증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코스피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나고 나면요. 글쎄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3,000포인트 중반을 넘어서느냐에 대한 네. 관건이 있습니다만 아직 4,000포인트에 대한 언급을 하는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좀 열려 있다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 이후를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 조정을 얼마큼 잘 견뎌내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신한지주 순매수했는데 오늘 LG화학 좀 쉬어가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 기아차, LG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LG전자 좀 쉬어가고요. 기아차는 지금 강보합권, 그밖에 종목들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 SK LG디스플레이, CJ 제일제당, 금호석유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SK LG디스플레이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밖에 대우건설, CJ, 한국가스공사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뭐 지금 건설주도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녹십자가 1% 약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좀 확인해 볼게요. 시작 대비로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0.2% 오름세 3,157포인트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981포인트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박근혜 징역 20년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는 혐의에 더해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까지 합치면 총 22년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명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사면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박원순입니다.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소모임 관련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사항인데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볼 때 이 두 조치를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 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란 구급차 구매 제한 거절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이란에 납포된 우리 선박과 선원 협상을 위해 이란 정부에 동결된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측이 뜬금없이 협상 뒷얘기를 공개하며 협상팀을 압박한 건데요. 이란의 온라인 매체 이란 프론트 페이지는 마흐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서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요구는 구급차가 아니라 돈이라는 건데요. 우리 측은 과거 이란 측 제안이 생각나 구급차를 제안한 것이라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118년 희망 고문입니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쓰면 36년, 좀 쓰면 무려 118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시세를 정권별로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월급의 30%를 저축할 경우 118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상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하단 말이겠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올랐다며 정부가 아파트값 폭등 사실을 숨기고 거짓 통계로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새벽 6시에서 자정까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 구매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자료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상파 중간 광고입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가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45분에서 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분에서 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씩 추가돼서 최대 6회까지 중간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중간 광고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한국신문협회는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좀 더 지켜보겠다입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 빨리 맞고 싶으신가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백신을 맞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 연구팀과 전문 여론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94명을 조사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혹은 최대한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의견이 67.7%, 또 한국 사회가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59.7%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으면서 무섭게 상승했던 코스피에 최근 들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과열되고 또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건전한 조정기인지 아니면 버블 붕괴의 시작인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파죽지세로 오르던 이 코스피 지수가 최근 들어서는 좀 숨고르기에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3,100선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3,000선에 안착을 했다라고 봐야 될지 그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승장이라는 건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장에 그러면 동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이게 이제 사이클을 결정할 것인데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이라든가 경제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기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장세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경제 회복 기대감이라 그러면 저는 뭐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뭐 텀 앞으로 네. 확장세를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구조적 강세장, 기술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장이라 그러면 뭐 6년에서 9년까지도 갈 수 있는 미국이 7년 이상 지금 강세장을 간 이유가 네. 이런 구조적 강세장을 갔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뭐 PC나 자동차나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나왔을 때 한 6년 정도 강세장이 쭉 가져요. 특히 이제 인터넷 나왔을 땐 9년 이상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라든가 구성이 굉장히 기술적 변곡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3,000선이 사실 결승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우리 증권가에서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백두산 정복을 했으니 2021년도에는 후지산 정복을 하자. 후지산 높이가 3,776m입니다. 그래서 3,700. 예, 그래서 3,700.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요약을 해드리면 3,000이라는 숫자가 결승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3,100선, 200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 뭐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지금 저 밑에 그 나가는 자막으로? 거 보니까 예. 단기 과열 그래서 3,000 부담스럽다 아니면 3,600 가능 뭐 둘 다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기술적으로는 지금 너무 단기에 급하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지표들은 시장에 이제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기간 조정이 될 거냐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될 거냐 이제 고민은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한국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지금이 엄청나게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멘텀 측면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계속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게만큼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될 확률이 좀 높다 보고 있고요. 좀 길게 놓고 보면 아까 구조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 10년간이 미국이 주도한 장세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이런 상품과 제조업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길게 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1년 정도 코스피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 왔잖아요. 네. 뭐 1,400대가 지금 3,200, 뭐 이 정도 3,300까지도 내다봤던 시장인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실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도 괴리가 커지니까 네. 이제 이게 올라가도 되는 건지 네. 이제 조정을 받고 또 떨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의 회복세 자체에 대해서 물론 찬반의 양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K자형 회복이라고 하죠. 예, 양극화. 근데 평균적인 회복은 진전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거시경제 관점에서 답변을 한번 드려본다면 단 한 번도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와 주가 지표가 동떨어져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성장률이라는 지표는 전체 부가가치의 합인 것이고 그렇죠.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미래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20년이 엄청난 경제 충격인 거 맞고요. 2020년 한 해를 놓고 봐도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 4분기 또 2021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경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상승세는 뭐 당연한 것이지 않나 하는 것을 또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 한국은 조금 더 이 코스피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 다른 나라들보다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조기 방역에 성공한 그런 모습들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2020년, 2021년에 이 코스피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상위 기업들의 이 구조가 변화한 게 없어요. 아, 그대로예요? 석유화학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여전히 제조기업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 그리고 유망산업, 유망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잘 여기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알리고 이것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평가받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3천선에 진입하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승세는 뭐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요. 네. 뭐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3천 돌파해서 CEO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어저께 나온 얘기가 중에 뭐 울림이 있었던 건 이거 버블 아니다. 버블이 아니고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를 해소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여력이 있고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 좀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예. 그거조차도 다른 나라 비교해서 그렇게 빠른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업계의 그런 CEO들이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 데는 버블이 아니고 저평가 해소 과정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게 어저께 종합된 내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2000대로 좀 돌아가 볼게요. 2007년이 이제 20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0선을 넘고 나서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000도 넘고 나서 지금 뭐 조정을 받고 혹시 급락하면 이번에 뭐 B2라고 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혹시 또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과 그때를 좀 비교하자면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양상이 좀 펼쳐질까요? 그 2000년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양상을 두 군데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가까이는 이제 2008년도 그렇죠. 이제 미국의 그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그거가 이제 가까운 예고, 그다음에 2000년도인 닷컴 버블, 테크 그렇죠. 버블이 있었던 그러니까 두 가지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양상은 지금 그 2008년도보다는 1000선을 돌파했었던 네. 2000년도하고 조금 더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성 자체가 2008년도는 상대적으로는 기술주가 아닌 소위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실물 경기와 실물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기술주, 미국으로부터 해서 소위 그렇죠.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닷컴 버블 때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지금 날 수 있는 거는 지금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2008년도나 2000년도가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자체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거래된 거에서는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거는 외부적인 충격 요인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 10년간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버블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그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경고성 발언들이 점점 이제 속도와 강도가 이제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미국의 버블이 언제 터질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예상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다 버블이다라고 이제 다 그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미국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가 오히려 이제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조정을 받는
아무래도 오나요? 안 그랬죠.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금융 자산의 60~70%가 미국에 몰려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자금이 동시에 빠져올 때 다른 나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다 현금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단기적인 그런 충격을, 악재, 네. 충격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외부 외부 충격 요인. 요인 때문에 한국 시장이 조종을 받는 걱정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네네. 그때가 오히려 보면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로 활용할 된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2007년과 2008년에 이제 코스피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네. 유사한 사항들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것들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본다면 예. 개인의 순매수가 집중됐었다는 거 굉장히 개인. 중요한 포인트고요. 글로벌리도 동반장의 뭐 상승세였다. 그리고 대형주가 강세였다. 대형주. 이런 것들도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최근의 움직임과 비슷한 그렇죠. 모습이네요, 실적 정말. 개선이 있었다든가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는 금리 인하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이미부터 조짐이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이런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안이고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그런 신용 경색이라든가 디폴트 위기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모멘텀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다시 하락장으로 연결되거나 또 2,000대로 다시 내려가거나 하는 일 없이 또 상당한 기간 3,000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저도 센터장과 같은 의견이 있는데요. 2007년보다는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네. 그때가 사실 우리가 유동성 랠리라고 그랬고 3조 뭐 저달러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 할 때 그때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개인이 중심이 된 이제 장을 갖고 갔는데 네. 당시에도요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냐면요. 85년도에 75만 명이 있었는데 네. 89년도 가니까 이게 1,89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직접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펀드를 간접이군요. 통해서 예.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보시면 알지만 기관이 팔면은 개인들이 다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외국인이 지금 뭐 매도하고 나갈 때 기관과 개인이 또 잡아줬고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신문에 이제 표현을 불리자면 개미와 기관 간의 쩐의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10조 던졌는데 10조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단 말이죠. 등등을 봤을 때 이 분위기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장과 비슷하고 그 당시에 이 폭발적인 장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525%가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좋고 사실 지금 우리가 2000 갈 때는요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버블닷컴도 있고 외환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개미들이 공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번 이게 터지니까 공부한 대로 이거는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고 요번 찬스 놓치면 또 10년간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거는 참혹할 거야. 여기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더 많이 들어오시게 된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앱들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렇죠. 보편화됐죠. 예,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서 그때는 맡겨서 했지만 지금은 직접. 뭐 종목 피킹부터 타이밍, 매도 매수 타이밍 다 자기가 하는 액티브로 지금 바뀐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지금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면 그때 왜 또 떨어졌느냐?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IPO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가 있어서 사실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주식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끌어올리는 것도 하고 막아내는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매수세는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언젠가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뭐 이제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렇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정이 오면은 겁먹고 이제 다시 걷어들일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이제 돈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한국 뭐 미국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유동성은 이제 넘쳐납니다. 이제 네네. 이것이 수익률을 쫓아서 이제 소위 수익률 사냥을 하는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시장에도 많이 지금 로빈후드라 해서 많이 몰려 있는 네. 상태고 한국도 이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몰려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통해서 신규로 새로운 이제 그 소위 수익률 상향을 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군을 찾다가 발견된 것이 결국은 주식시장이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유동성이 갑자기 마른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그 주식시장으로의 그러한 유동성 유입 흐름은 개인으로부터도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뒤에 이제 토를 하나 달자면 네. 지금 금리의 방향성이 이따가도 논의하겠지만 네. 금리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자산의 그 대상들이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찌 보면 그 자금 흐름의 키는 금리의 방향성, 금리가 얼마나 빨리 높게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 속도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금융투자시장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난 그 배경 속에서는 내가 이대로 그냥 소득에만 기초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소득에만 기초하면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안정적인 직장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고 말 그대로의 금융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 자체를 자각한 계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레벨업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형 투자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주식시장에 들어온 그런 여러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투자 안 해라기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을 더 유입시키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연말 기준으로 주식 활동 계좌 수가 약 3,548만 개, 이게 거의 한 600만 개 이상, 한 20%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리고 전 연령계층에 거쳐서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좌가 생겼는데 그걸 더 줄여나가기보다는 앞으로 더 면밀하게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까. 앞에 센터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아니면 또 다른 실적 발표라든가 어떤 새로운 기대라든가 유망한 산업,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개인의 주식 투자, 이 매수세는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것이고 말 그대로 그런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5대 증권사 신규 계좌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변만 봐도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뭐 저희가 주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주식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도 되나라는 좀 의구심도 들어요.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액티브하다는 표현을 주셨지만 액티브와 함께 굉장히 스마트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액티브하고 스마트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개미들이 더 돈을 갖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게 70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증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에도 돈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CMA 다 같은 합치면 거죠. 130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이제 우리 개미들의 이 자산 분포를 보면요. 금융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2007년보다 낮아요. 예, 2007년하고 비교할 때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으로 보면요. 예. 지금 우리가 금융 자산 한 4,300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네. 그중에 아까 나온 거가 우리 주식이 한 850조 있고요. 네. 예금 진짜 뭐 1%대 2%대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게 1931조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예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실탄은 지금 갖고 있고 사실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 분께서는 요번에 경제 위기가 증시의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기회고.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증시가 꺾이는 부분 변곡점이 언제쯤 오냐면은 우리가 경제 회복이 완전히 됐다고 할 때 꺾일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따라서 지금 개미 군단의 진격은 계속될 거고요. 또 개미 투자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진짜 우리가 빼앗긴 들을 다시 찾아왔는데 3천을 찾아왔는데 이건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옆집 순이 엄마는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맞아요.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누구 아빠는 뭐 얼마 벌어 이 부분들이 포모라 그러는데요. Fears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랬고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좀 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개인들이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장처럼 네. 여겨지는 분위기인데 앞서 앞에- 말씀드린 말씀 저도 주시겠어요? 좀 첨언을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앞에 영상 속에서 이 이 책을 구매하는 그 교보문고라든가 뭐 이런 네, 문고 서점에서. 회사들이 서점 네.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잠깐 제 책도 잠깐 비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스마트해졌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것을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한번 보시면 상위 랭크되어 있는 책들을 보시면 다 주식 투자라든가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경제 공부에 관한 책들이 상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 열풍 속에서 나타나는 스마트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2007년만 해도 앞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냥 펀드 열풍이었거든요. 맞아요. 전문가들에게 돈을 맡기는 방식이었는데 2020년, 21년의 동학개미 운동은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스마트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 격차가 축소되는 겁니다. 네. 뭐 SBS 비즈 같은 이런 좋은 채널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러 유튜브도 방송들 있고요. 네, 그런 뭐 것을 카페도 통해서 있고요. 개인이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정보를 맞아요. 탐색하면서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투자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해진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가 이제 잠시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에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스마트한 투자자가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리는 이제 주식 형태들이 보통 코스피 대형주들이 많았어요. 네. 대형주면 사실 목돈이 좀 있어야 되고 많이 들어가기 어려운 주식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최근에 또 자동차도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들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상반기 정도 뭐 국한을 한다면 어떤 업종을 좀 유망하게 좀 주시를 해봐야지 좋을지도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소위 이제 시장이 화랑이 오면은 그 너도 나도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의 이제 잡주라고 표현되는 맞아요. 예,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네. 종목들 그런 게 있었어라는 주식들이 네네 들어가죠. 그런 것들 투자를 보통 많이 하셨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바뀐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같이 성장하는 대형주들의 투자를 하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큰 변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것도 같고요. 스마트의 증거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상당히 그건 되게 그 좋은 신호다. 이제 시장이 상당히 우량해지고 건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향후 이제 장의 이제 색깔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아까 이제 K자 회복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언택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주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 성장주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변했다면 그렇죠. 지금부터 올해부터 하반기로 갔으면 이제 뭐 백신의 접종이니 뭐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경기가 회복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백신으로 인해서 그 사이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제 거꾸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수혜주였으면 올해는 이제 거꾸로 이제 약해지고 네. 작년에 피해주였으면 올해 이제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굳이 업종으로 보면 현재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주나 자동차주는 방향성 자체가 그와 상관없이 계속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크게 이제 걱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고생했던 업종들 중에서 올해 뭐가 될 거냐 보면 아까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가 올라갈 거고 장단기 금리 차가 바뀌게 되면 은행주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저는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시간 때도 좀 얘기가 나오던데 코로나 피해주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맞아요. 여행주니 뭐 항공주도 그다음에 그렇고요. 항공주, 뭐 네. 화장품이니 뭐 다양한 그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피해주로 불렸던 그런 업종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이제 조금 이제 빠져나오셔서 네. 작년에 고생했던 종목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충분히 좀 연말까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항공은 사실 지금 정상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적으로 개편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항공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도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라고 보십니까? 항공주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항공주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슈는 코로나 이제 피해가 거친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지배구조 이슈. 지배구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한진 그룹 내의 네네, 한식카를 그렇죠. 중심으로 한 그 이슈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나하고의 그런 이제 합쳐지는 이슈. 네. 이런 이슈로 사실은 일정 부분 주가에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업종 전체가 완전히 되살아난다는 걸로 배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변동성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가장 크게 회복될 수 있는 것도 그 업종이 하겠지만 가장 뒷부분에 회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모님 근데 이제 어떠세요? 저희가 3천을 가보면 다 종목들이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상승 종목이 533개고요. 하락 종목이 375개예요.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예, 근데 상승 종목도 코스피 지금 뭐 수익률이 한 15.2% 되는데 그 15.2%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종목은 133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대개들 이제 대형주로 가는데 지금 10위권까지의 대형주들을 다 모아놓으면 시총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뭐 올려서 쭉 갖고 가는 힘은 지금 상위 대형주에서 대형주들이. 나오니까 거기 많이 들어가고요. 요번에 뭐 저 재미난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연령별로 이걸 나눠놨는데 네. 가장 수익률이 낮은 데가 어디냐면 20대 남성 투자자들입니다. 아, 20대 남성들의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3.8%고요. 네. 제일 높으신 분들이 30대 여자분인데 26%. 굉장히 많이 차이 나네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남성 20대 남자의 회전율 샀다 팔았다 살았다 파는 게 6,838%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요. 단타네요, 소위 말하는. 예, 단타죠. 그럼 9시에 사서 2시에 파는 거를 네네. 뭐 하고 스캘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단타를 하시면은 여기 지금 보신 게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쭉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유망주나 큰데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장기적인 목적으로 네. 보시는 게 좋은 것이 이 숫자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신들이 굉장히 있는 20대들 이제 만나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 정보는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데요. 시장이 하는 정보는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압니다. 그리고 네. 언제든지 증시에서는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이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이 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다 장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 짜준다면 장기 보유할 거 70%,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될 거 한 30% 이렇게 섞어서 가시는 7대 3. 것이 이 재미난 이 뭐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은 뭐 어떤 업종들에 좀 유망할 거로 보십니까? 저도 이제 늘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그 표현이 변화에 투자라입니다. 변화. 예. 결국 어떤 변화가 앞으로 전개되고 그 변화를 리딩하는 산업은 무엇이고 그 유망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은 무엇일까? 그게 어디예요? 그런 유망한 기업들의 우리가 동업하는 마인드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소위 친환경 산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거스를 수 없는 변화다.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 기간이고 바이든이 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렇죠. 영역이고 우리나라의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경유차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에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수소차 못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에 지금 수소차 충전하려면 30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한국판 뉴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인프라라든가 수소차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유망 산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유망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친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언택트 산업이라든가 소위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우리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에게 내가 동업해보겠다 하는 마인드로 3년, 4년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종목의 어떤 이런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투자는 시간을 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시간을 사라. 네, 시간을 사는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과 또 안정적인 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을 사신다고 생각해야지 자꾸만 이거 팔고 사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남은 남성들의, 35% 가는데 뭐 3%대의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영끌해서 뭐 비투하지 말라는 게요. 비투를 하면은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죠. 상환을 해야 그래서 되는 거죠. 장기 보유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투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증시가 뭐 호황을 그릴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우려되는 점은 금융당국에서는 3월부터 공매도를 이제 금지했던 거 푸는 재개를 할 것이라는 시그널 공식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서는 뭐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개인들한테 악재가 돼서 또 증시에 또 영향을 주는 이런 연속성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가 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이건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공매도 제도가 한국에 상당히 불합리하게 움직인다. 뭐 기울어졌 네,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얘기하죠. 운동장, 뭐 다양한 그런 걸로 결국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잘못된 운영이 있었다면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비슷했는데 공매도에는 죄가 없습니다. 공매도를 제도에는 죄가 없는데. 예, 제도에는 죄가 없는데 공매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란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국이 이제 잘 써먹는 게 작년 3월 달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네. 소위 말해 투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금지하는 네.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종의 이제 서킷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사실 해주는 측면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공매도 금지라는 거를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거꾸로 이제 소위 공매도가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가격의 현실을 찾아주는 현실적인 가격을 찾아주는 가격 발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주가란 것이 가치하고 항상 근접해서 가격과 가치가 일치를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괴리를 보일 때가 있죠. 예, 비대칭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서 그 버블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내부에서 잡아낼 수 있냐? 내부 감사들이 못 잡아냅니다. 거기서도 월급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외부 감사 법인들도 거기서 돈 받아갖고 감사하기 때문에 세게 못 잡아냅니다. 이거는 뭐 한 20-30년간 다 밝혀된 거거든요. 결국 이거를 잡아내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이 공매도 투자를 하면서 돈을 걸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매도 투자를 하는 공매도를 기관 걸면. 투자가들이 잘못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 이제 잘못된 이해는 공매도가 사실은 이게 작전이나 이런 데 이제 이용된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 길게 놓고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그 루이싱 커피라고 중국의 그 소위 스타벅스 같은 회사가 사실은 그 회계 조작을 벌였는데 그거를 발견해낸 해치펀드의 공매도 때문에 가격이 정상을 찾으면서 20분의 1로 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안 알려졌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공매도 자체의 그러한 순기능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금융당국이 유도하는 것이 더 맞지 이것 자체를 아예 영원히 금지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좀 센터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린다면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우려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3천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제 하락세를 이제 버블 조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9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0.1%예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로부터 제약이 많이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걸 그렇지 활용할 않다는 수 거. 있으니까 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왜 이런 것을 제기하느냐라는 이런 울분의 목소리가 많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런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편도 같이 맞물린 거나 네. 앞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역기능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조치가 같이 마련된다면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뭐 지난해 한 4월 네. 이때쯤만 해도 한 0.5%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게 지금 1%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뭐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코스피 아까 말씀하신 뭐 3,600 후지산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물하고 이제 2년물을 해서 그 차이를 내서 그게 이제 뭐 차이가 벌어지면 경기가 확장이 돼서 네. 확장이 되면은 확장된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온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일단은 지금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밸류에이션하는 뭐 할인율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를 다 장기적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10년물이 뭐 대개 우리들 미래 경제의 어떤 기대치를 지표로 반영한다고 보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것들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유동성 공급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너무 뭐 올라가는 게 안 좋다 그러는데 사실 지난 5년간 10년물 국채의 금리 평균은 2.1%입니다. 아, 그리고 2.1이에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3%까지는 뭐 이 머니 무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뭐 울타리들이 있거든요. 왜 3%냐면 대개 평균적으로 부동산 수익률과 그다음에 주식 기대 수익률이 3% 정도에서 지금 이 형성이 되는데 예.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채권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채권으로 빠지면 이게 교란이 오는 거 아니냐. 머니 무브먼트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10년물은 잡혀갑니다. 지금 뭐 1.18까지 올랐다가 1.09로 떨어지고 사실 그 전에는 1.9까지 뭐 종전 최고점이 1.9%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1.9조, 2조 원 가량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면 사실 이제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금리 인상에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요. 그래서 25일, 26일 날 미국에 FOMC가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식으로 페드가 뭐 얘기를 해줄 것이냐에 이제 기대들이 많은데 뭐 여기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놨죠.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네. 그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가이던스는 이번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프린스턴 대에서 얘기한 것을 따르면 일단 금리 인상을 한동안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5% 동결을 한 상황이어서 연내 금리 인상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준이 얘기한 거는 내년 말까지. 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하고 2022년 말 심지어는 2023년까지도 현재의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큰 기조가 있었고요. 네. 이제
걱정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연준을 구성하는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이 있지 위원들이,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약간 매파적인 이제 발언들을 일부 하기 시작하면서 걱정을 한 게 이제 첫 맞아요.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미국 베이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미국의 지금 가계가 역대급으로 지금 디레버리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소위 영끌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가 다 폭망을 했다가 망했죠. 지난 지금 10년 동안 이제 빚 다 갚고 소위 이제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역대 최저로 낮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만 끝나면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작년에 걱정되다 보니까 좋은 시장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현금을 엄청 땡겨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의 총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0년에 가장 높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정말 상태거든요. 실탄이 많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돈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상황이 경기 회복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할 소비가 수밖에 막 없는 일어날 거죠. 거고. 사실은 그걸 반영해서 지금 금리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실질 금리는 아직 마이너스 1%대지만 서서히 지금 명목 금리가 1.1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연말 가면은 대략 한 1.5%, 내년에 한 2% 이상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게 돈이 다시 미국으로 다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빠지게 빠지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채권 ETF에서 돈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러의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달러. 달러가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네네. 이 얘기는 달러가 장기 약세로 가는 그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만약에 투자가 돈이 들어간다는 건 채권 위주로 들어갈 텐데 네. 채권의 가격이 빠질 거고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 지금 미국으로 돈이 다시 빠져나갈 흘러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침 또 달러 얘기도까지 해주셔서 달러에 대한 걱정도 뭐 바이든 시대에 약달러 갈 것이다는 얘기는 있지만 과연 네. 어떻게 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에 따라서도 달러 가치에 좀 변화를 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굉장히 불가능하겠다. 다만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기준금리 인상이나 얘기가 아니라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이제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그것도 테이퍼링 속도도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15년,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 12월에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까지는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 밖에도 바이든의 여러 정책적인 기조나 불확실성 정도, 이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든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 측면에서 트럼프만큼 이렇게 높은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달러화가 강하게 전개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지금과 같이 약달러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내정자가 그렇죠. 같이 이제 손뼉을 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비둘기파예요. 그리고 제넷 옐런은 우리가 뭐 이제 공부할 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거기에 뭐 그거 굉장히 회의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찬성하는데 특히 이번에 바이든의 경제팀에 MMT라는 현대 화폐 이론을 아주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지금 들어가 계셔요. 그러면 계속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빠른 속도로 이 금리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 주변에 MMT가 있고 이러면 제넷 옐런 뭐 내정자는 굉장히 완화적인 이런 재정 정책을 쓸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롬 파월은 금리를 안 올리고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환율 부분 약달러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지금 우리는 지금 현생 같은 경우는 기관이 팔고 개미가 사줍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지금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게 환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래서 일일 3환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환율이 움직이는가를 보시고 저녁에 또 선물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지표라고도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저금리는 유지가 될 거고 약달러도 유지가 될 거고 유동성이 풀리는 것도 뭐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뭐 제니 옐런 같은 미국의 지금 주도권을 잡을 행정부의 뭐 생각도 뭐 저금리 기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뭐 작년 같은 코스피가 급등했던 상황이 올해도 마치 카피앤페이스트 하듯이 그냥 그대로 붙여오는 건가라는 다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거기 지금 말씀 정리해 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고쳐야 될 거는 네네. 저금리가 유지는 되지만 네네.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다. 그렇겠죠. 회복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네,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과잉으로 풀려 있는 상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정상화.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랄수록 백신의 효능들이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나타나겠죠. 이제 많이들 접종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활동들이 정상화되고 나면 풀렸던 유동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물가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인데 사실은 지난 짧게는 뭐 10년 동안 지금 정체돼 있었고 길게 놓고 보면 한 30년간 정체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그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1970년대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일어났었던 그러한 그 소위 그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당장 제가 뭐 6개월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방향성 자체는 순식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 소위 중앙은행들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많은 주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마음을 턱 놓고 하시면 안 될 거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2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 돈 갖고 충분히 이제 여유 있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도 좀 짧게만 듣겠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두 가지가 유지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네. 유지되지만 2020년에 있었던 것처럼 확장적으로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하는 이런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하향 조짐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우상향으로 바뀔 그래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추가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는 관점에서 이 경기 부양 정책,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이런 관점에서 주식의 어떤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악영향은 없겠구나. 인상하면 악영향이 있겠지만 네네. 악영향은 없겠구나. 다만 어떤 산업의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변화에 투자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무님도 짧게만 네, 들어볼까요? 저는 뭐 올해 이제 수출도 잘 될 것이고 제조업도 잘 될 것이라서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분명히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8월달 전후로 우리 고점을 또 한 번 더 뚫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따라서 거기까지 길게 진짜 방맹이 길게 잡으시고 굉장히 볼을 기다리시는 선관을 가지셔야 저랑 8월달 여름 휴가를 후지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후지산으로 가더라도 뭐 이제 올라가면서 겪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준비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송재경 센터장,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